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송기석 위원장님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마 그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청와대를 시민께 돌려드리겠다, 뭐 광화문 이전 공약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사실상 됐던 부분이어서 아마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하실 걸로 알았는데 이제 안보 공백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여서 지금 좀 그러니까 취임과 동시에 이전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임 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또한 이번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정말 협치, 원만한 정권 인수인계 그런 걸 국민께서 명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의 현 정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정권이 교체가 됐고 원만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은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협의해서 국민들을 좀 신뢰할 수 있게 안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민영배 의원이 이에 맞서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칭찬인가요, 진심으로? 네, 그러니까 칭찬 처음 들어봐요. 시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 시민 가까이 있겠다. 네. 그건 뭐 틀림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안심시켜드려야 된다. 이것도 틀림없는 얘기인데, 근데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대통령 제가 청와대 일도 2번 해보고 또 대통령 취임하는 걸 쭉 그동안 봐왔고 인수인계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법적 규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당선인자세요. 굉장히 특이한. 첫째, 규칙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규칙을 지켜야죠,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을 말씀하신가요? 예산이 일단 없어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는 대개 인수위가 이렇게 활동할 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450몇 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이구 1조 1,000억 든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최소한 국방부에서도 뭐 수천억 든다고 얘기를 해요. 돈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거기다가 안보를 이렇게 도외시하는 건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할 만큼 선제 타격론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안보에 관심이 많았던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안보 공백이 뻔히 보이는데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특이하다는 게 저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이미 개방돼 있어요. 시민들 다 들어가서 구경하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 상황을 정말 무지해서 그러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전제군주식 불통 제왕적 대통령을 진짜로 해보려고 하는 아마 검찰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거기 예산 근거 없이 막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영수증 없이.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 거의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갔다가 해온 그런 경험이 저는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서 정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나왔어요. 긍정적 기대감이 절반이 안 돼요, 지금. 새 대통령이. 대개 다 70% 이상이었거든요. 용산 반대가 58%고 찬성이 30%대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걸 왜 그러지 하고 현실을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그러잖아요. 현재 있는 그 금융연수원에서 그냥 그대로 시작하겠다, 임기를.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게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봐야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송기석 위원장님은 뭐 예산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초기에 예산 관련 지적들을 민주당 측에서 했지만 그건 좀 사실과 다르다는 거고 당연히 이제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고 과거 인수위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정말 지금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분들이 사실 계속 퇴임 후에 불행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심지어 탄핵까지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게 대통령 집무실과 그다음에 정부하고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청와대에서 벗어나서 정부 부처와
함께하고 그다음에 그 시민들이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걸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중궁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떠나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용산에 집무실을 만들어서도 만약에 청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 예산 뭐 몇백억 이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목적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공약을 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인수위 관련돼서는 첫 번째 책무는 우리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좀 원만하게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안보 공백 이야기하는데 아니 언제 안보 공백 이야기 왜 갑자기 나옵니까? 오전에는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NSC 회의부터 오늘 심지어 오늘 국무회의까지 이제 굉장히 안보 공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정말 안보 공백 그렇게 강조하실 거였으면 그동안에 10여 차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을 때 도발이라고 말도 하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안보 공백 때문이라는 게 신뢰가 갈 텐데 아니 입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안보 공백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게 심지어 이거 대선 불복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한 반박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대선 불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아니 불가능한 안 되는 일을 왜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이미 후보께서 공약을 했으면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현 대통령께서는 후보가 당선이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하라고요. 취임한 다음에 하시라고. 그러니까 현 대통령께서 심지어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게 비상계획까지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기본적인. 그거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비상계획. 그러니까요. 그게 세워져 있으면 안보 공백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 지금 뭐 행정부처들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비서진하고요. 비서실하고 1분이에요. 지금 청와대에 본관에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알아. 중요한 것은 부처 장관들과 직접 대면 협의를 그러려면 세종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청와대를. 그거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2 집무실을 거기다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있고 제가 그러니까 뭐가 급한 일이 있냐고요. 급한 일 없죠. 안보 상황을 공약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공약을 대통령 되고 나서 하시라니까. 지금 인수위라고 인수위라는 게 뭐겠습니까? 원만하게 대통령직을 인수위한다고 원만하게 정부를 집무실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집무실을 인계 인수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부수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갖고 가야지. 아니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다 2배 이상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양쪽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들어본 것 같고 무슨 검사 출신, 법률가 출신들이 말씀 나오신 김에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더니 여지없이 딱 지금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서호남,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많다. 네. 대부분이 다 지역이 없다. 부적격 인사가 좀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송기석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평가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인수위원 24명 중에서는 실제 광주 전남 기준으로 하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예.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인수위 성격 자체가 적어도 분과위원장을 하려면 재선 현역 이상 정도 돼야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북의 이용호 의원이 된 거고 이제 나머지 추후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특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오늘 이준석 대표 왔을 때도 확인했는데요. 당선인께서 우리 광주 전남 공약 최대한 반영되게 이렇게 특별도 지시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출신이 인수위에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 부분은 실제 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역시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없고 채널이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특별 지시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만 특별 지시하면 안 되죠. 부산도 챙기고 대구도 챙기고 다 챙겨야죠. 그거는 하나만 한 얘기고요. 지금까지 계속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이 광주를 그렇게 대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표가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랬으면 과거처럼 안 나왔어야죠. 과거처럼 안 나온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과거 배로 나왔잖아요. 과거 배로 어디 나와요?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는 30% 나왔어요. 네, 인수위원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 인수위도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딱 까놓고 보니까 지역 여성 청년 외면. 여성 청년이 아무도 없어 2030이. 여성도 24명 중에 4명이에요. 지역은 뭐 저희 지역 경우는 서울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돼 있고 광주, 전남하고 제주는 아예 없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합칩시다.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더 진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까 사오남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24명 서오남, 서울대 출신 그러니까. 50대 남자. 근데 서울대 출신 아니더라도 그 24명 중에 24분 중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출신이 100%예요. 지역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었어요. 뭐 그것도 좋다고 해요. 유학파가 그중에 14분인데 그중에 한 분 빼놓고 모두 미국 유학파대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상생이 통합이니 이런 생각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냥 우리 편들 일하기 편한 지시 잘 받아줄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인수위가 꾸려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편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쩌다가 그렇게 우연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류가 뛰어나다고 보는 건가요? 실제 당선인께서 좀 빨리 인선한 것은 네.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대응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당선인께 맨 먼저 일성으로 한 이야기가 능력 중심이다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수위 단계에서는 여성 할당, 지역 안배 이걸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아까 그 채널이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저 어제부터 광주시 그 고위 담당자를 만나서 계속 인수위 담당자하고 우리 지역 국정 과제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게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보충적 역할들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고 지역에 벌써 저쪽은 저 우려하지 경북지사 않아도 쫓아가서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 면담했더만요. 그렇죠. 오늘 그런 거 하세요 빨리빨리. 아니 그러니까 오늘도 실제 우리 그 이용호 위원장 가서 그런 거 면담해서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퍼달라고 호남 와가지고 계속 뭐 거짓말 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오늘도 벌써 면담하고 왔고 내일 모레 계속 잡을 겁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세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저 같은 지사남이라고 하죠. 지방대 나온 40대 남자. 이런 사람들은 언제쯤 참여 가능하고 언제쯤 기회를 얻을 수가 자,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대선 후보의 우리 지역에 대한 공약이 과연 국정 과제로 이렇게 제대로 반영되는가를 한번 더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 차기 정부 구성 때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걸 또 지켜본 다음에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것을 선거로 다시 네, 표로 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속단할 상황이 아니다는 거 정말로 새로운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면 다들 축하하고 이게 잘 되기를 바라고 특히 지금 현임 대통령은 이걸 잘 인계를 해서 국정이 무리 없이 잘 가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저도 이런 방송에 나와서 좋은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처음엔 좋게 하시다가 또 그런데 네. 내용을 보면 도대체 특히 광주 전남에서 지금 심해요. 이 거부감이. 아시겠지만 근래에 한 10% 20% 올라갔어요. 또 처음보다 더. 진짜로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희들은 죄인이라서 져서 기대에 호응하지 못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국힘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니, 실제로 이게 필요합니다. 저런 지적, 따끔한 충고. 네, 앞으로 뭐 서로 쇄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지적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저희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씩만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지금 인수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민주당 비대위 관련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거든요. 비대위원장 사퇴 논란도 있고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잡음도 있는데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역차별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민영배 그 의원님. 공천 잡음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공천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비판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무슨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지역위원장이고 국회의원인데 저희 의원들 중에 아무도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 외부 인사로 꾸렸어요. 네. 그다음에 제가 비례대표 하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다 제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그 틀을 잘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뭐 공천 그 횡포를 부릴 거랄지 공천권을 남용할 거랄지 이런 염려는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두고 보시면 알 텐데 네, 그리고 지금 알겠습니다. 잡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대위는 저희들이 좀 급하게 꾸리는 바람에 충분히 의견을 듣지 못해서 좀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절차적 문제도 해소하고 내용도 채우기 위해서 아마 내일 뭐 올해 당무위도 열고 중앙위도 열고 그래가지고 보완해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잘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아마 그에 맞선 국민의힘 당에서도 우리 저기는 과거 정치활동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이번엔 정말 20대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30대 젊은 이렇게 좋은 후보들이 그냥 대거 영입해서 이렇게 정말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20대, 30대 젊은 이런 후보들이 뭐 단체장, 뭐 이 기초단체 의원 이렇게 출마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기존 민주당 후보자들과 잘 경쟁해서 정책으로 대결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선거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 아주 좋은 시도네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민주도시 그 온도로 따지자면 거의 그 활화산, 용광로 같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송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또 민영배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